지금은 노동조합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불법이라 그랬죠. 노조를 만들면 지금 국가보안법 방국가단법처럼 그 당시에 노조를 만들면 처벌을 했어요. 노조를 못 만들고 친목단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노조가 만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산업혁명이 1800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됐는데 한번 보자. 오감을 봅시다. 1848년 혁명을 쉽게 주축화된 노동운동의 한 갈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이끈 공산주의자 동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1848년 9월 제1회 노동자회의에서 결성되어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스테판 보른의 노동자 형제단이었다. 이 조직은 1850년에 이르러 250여 개의 지방 지부가 있었지만 독일 혁명이 실패한 후 모두 해산되었다. 1854년 7월 정치적,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목적을 가진 노동자권의 조직에 대해서는 해산령이 내려졌고 파업은 금지되었다. 1859년에는 공장 노동자와 수공업자를 위한 교육 중심의 노동운동 조직의 연합체로서 노동자 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우리도 보면은 87년 민주화, 그죠? 87년 6월, 그죠? 6월 민주화 됐죠? 민주화 되니까 노동자들이 어때? 노동자들은 겁이 많죠? 민중들은 겁이 많어. 그래서 7월과 8월에 어때? 노동자들이 막 조직화되기 시작했죠? 노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그죠? 노조가 만발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탄핵 되고 나서 한국 민주노총 노조가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알아요? 이렇게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면 어때? 확대되면 겁먹었던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조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848년 2월에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반동체제, 오스트리아의 비인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노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거는 노조이면서 정당입니다. 노동운동가와 혁명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노조이면서 정당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노조면 노조주의, 왜 노조면서도 정당이야? 황교안 동지 현장 가서 일했다 그랬죠, 그죠? 80년대 비밀 공장 조직. 그 생각해봐. 이거는 노동운동하면서 정치운동 같이 했죠. 바로 이 말이야. 공산주의자 동맹이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정당이랑 없었기 때문에 노조임에서 정당했답니다. 80년대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이 실패하면서 반동정부가 노조를 탄압했다. 노조가 혁명 실패하고 해산. 그래서 이제 반동정부가 되니까 어때요? 노조를 해산하고 파업도 금지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아무란 후퇴기에 갔었죠. 그러다가 1859년에 다시 또 조직이 생기는데, 80년대 보면은 독서 모임이 많았죠. 그죠? 독서 모임. 그 다음에 뭐 등산 모임. 이런 거 했던 거서 낮은 수준은 등산 모임이죠. 조금 높으면 독서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 교육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험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수공업이죠. 수공업.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의 수면 노동자의 공존했다. 수공업.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비로소 기계공업이 되면서 수십 명의 노동자. 그 다음에 대공장 되면서 드디어 수백 명의 노동자. 산업혁명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한 공장에 노동자들이 늘어나. 그러면 어때요? 노동자가 많을수록 노조를 만들기 쉽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독일에서 산업혁명이 뒤늦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노조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탄압하지만, 한두 개의 노조는 탄압이 가능하지만, 수천 개의 노조는 탄압하기 어렵겠죠? 탄압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작센. 이 당시에 독일은 어떠냐면, 독일은 연방제예요. 독일 연방제의 변화. 그래서 왕국과 제후국야 이런 것들이 처음에 3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15년 빈 체제 때 38개. 그 다음에 1867년인가 이때 최초로 독일 연방이 생겨요. 이 작산주라는 거는 이 빈 체제 때 38개의 그 소국 중에 하나라는 거. 독일 연방이 38국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센주라는 거. 거기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로 치면 구로공장 같은 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많이 만드니까 우호적 수준으로 생기니까 일일이 탄압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결을 허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해보죠. 1862년 작센주가 처음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허용하였으며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되면서 전 독일에 걸쳐 노동자의 단결이 허용되었다. 1862년 런던을 방문하여 영국 노동조합을 시찰한 작센주의 노동자 그룹은 전국 노동자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라살과 접촉하였다. 이에 1863년 라살은 부르주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노동자 정당을 주장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11개 도시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초의 독일 사민주의 노동자 정당인 전 독일 노동자 연맹을 결성하였다. 독일이 후발자본주의죠. 독일은 후발자본주의. 우리도 그 개발독재였죠? 개발독재. 박정희가 우리 개발독재나 독일의 이 후발자본주의 개발독재라는 놈이 누구냐면 유명한 비스마르크 천열재산. 비스마르크 천열재산이죠.
독일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차를 간 거야. 독일의 노동자들이 어딜 갔냐? 아, 영국의 노동운동이 발전됐다. 영국의 시차 1862년에 영국은 이미 그 전에 1862년 당시에 이미 노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단결하죠.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단결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국의 사례를 보고. 그런데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려는데 뭐 우리 또 80년대 보면은 저기 그 학생들, 그지? 학생들이 어때 노동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교육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사를 찾아왔어요. 그 나사는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자. 그래서 야, 사회주의자니까 어때?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최초의 노동자 정당을 만들었다. 여기서 보냐면 계속 나는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노동조합과 당이 구별됐다고 해서 안 됐다 해서 노동조합과 정당이 구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서 양자의 성질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당의 성격이 강했어. 정당의 성격이 강했다. 최초에 만든 이 조직이 라사리라는 이 조직. 그래서 노조라기보다는 노동자 당이었다 이거. 어쨌든 노동자들의 조직이었어. 정치적 노동조합이라고. 정치적 노동조합. 왔어? 여기 뭐야? 아프다면서. 핸폰이 바뀌었어? 여기 앉으라. 전화가 없는 전화번호래? 그래서 없는 전화. 정치적 노동조합이 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살이 누군 줄 알아요, 라살.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라살은 법대를 졸업했고 근데 젊었을 때 백작 부인의 이혼 소송을 이 사람이 승리로 이끌었어. 그래서 백작 부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뭐 재산 분할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연금, 그죠? 재산을 증여했어요. 라살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라살은 법대를 조별해서 마르크스의 제자였어. 마르크스로부터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막스가 이 당시에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에 있는 막스 대신에 막스의 책들을 독일에 소개해줬어요. 근데 이상하네. 원 작자가 막스라는 말 안 하고 마치 자기 책처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세, 사회주의자로 꽤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잘난 척하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라살이 쓴 책을 보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몰라. 라살만 알고. 그 당시에는 1860년대니까. 그래서 얘가 사상적 지도자 노릇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오니까 막스를 배신해. 막스를 배신해. 뭐라냐면 내가 당신한테 배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말이야. 당신 생각이 틀렸어. 이 사람은 뭐가 라싸라고 막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라싸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지. 사회주의는 다수결로 도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통 선거를 통해서. 보통 선거권 확대죠.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지면 투표권을 가지면 의회를 통해서 의회 혁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투표권을 어떻게 가지냐? 투표권은 비스마르크 지배계급과 협상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죠. 이런 의회에서 막사고 다른 분을 안 되는데 이런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이놈이 좀 잘생겼어요. 잘생김에 인물값을 한다 그러죠. 낯살이 잘생겼는데 어떤 인물값을 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이효수성을 해준 백작부인 있죠. 백작부인의 사실상의 연인이야. 그래서 귀족들하고 놀았어요. 귀족들과. 그래서 원래 막스가 얘를 갖다가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시키려는데 동맹 사람들이 마르크스 선생님 저 자식 알고 보면요 낮에는 우리 노동자들하고 놀면서 혁명가에 쳐가지고 밤에는요 귀족들하고 놀아요. 가서 술 먹고 놀고 사생활이 안 좋은데며 겉과속이 다른데며 우리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하면 안 돼요. 가입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젊었을 때 30대 때 그때 여기 스위스 지방에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10대의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났어요. 약혼자가 있어. 그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의 약혼자와 이 젊은 여성의 아버지가 이 결혼에 반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라살이라는 놈이 약혼자와 아버지를 상대로 결투를 신청했어. 그러니까 막스한테 이제 내가 갑자기 만난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젊은 여자의 약혼자가 있고 아버지가 반대해서 결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막스가 편지해서 야 미친놈아 네가 혁명가인데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약가운 모습을 결투를 한다는 게 무슨 거 바보 같은 놈 아니야 그런데 내가 결투를 해가지고 약혼자 총에 맞아서 죽어. 얼마나 멋있어, 그죠? 되게 멋있지 않아? 일반 사람 생각할 때는 혁명가가 아니 무슨 혁명가야 저 새끼 진짜 뒤지기 잘했네. 혁명가가 그래가지고 막 더 멋있어 사람들이 막 젊었을 때 요절해서 너무 낭만적이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죽었는데 죽으니까 이 백작 부인이 얘 애인이었다 그랬잖아. 백작 부인이 돈이 많다 그랬잖아. 엉망장자잖아. 엉망장자니까 라살 재단을 만들었어. 그걸 치면 라살 재단을 만들고 이 라살 정당이죠. 이 정당에서 돈을 운영비를 줘. 그래가지고 이 라살이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 죽었는데도 정신적인 지도자. 백작부인이야. 유훈 통치라는 거 아죠? 유훈 통치가 뭐야? 김일성의 유훈 통치. 김일성은 죽었는데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으로 통치하잖아. 그런 것처럼 라살이 죽었는데 라살의 사상이 통치를 하는 거야. 라살 정신에 따라서. 그 정도로 참 재밌는 놈이야. 백작부인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라살이 정당을 만든 게 바로 이 정당이야. 라살이.
그래서 마르크스가는 이제 얄미운 거지, 라살이 못된 놈이지, 그지? 그래서 에겔스가 전화하면서, 야, 제가 독일 노동계급에 끼친 악영향이 너무 심하다. 기회주의적으로. 기회주의는 뭐냐면은, 선거를 통한 거. 이걸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거를 통한 거. 근데 이 선거를 통하면서 투표권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지배계급과 협상. 실제로 비스마르크랑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노동자 운동에서는 이 라살파와 마르크스파 간의 경쟁이야. 근데 웃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라살은 죽었어. 없는데 나살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나살당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회주의 혁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령체제야. 수령체제. 나살이 자기한테 노동자들이 찾아오니까 얘가 모르네. 그러면은 내가 니들의 지도자를 해줄 테니까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 명령에 따라야 되고 내가 유언을 작성할 테니까 죽으면 이 유언에 따라서 정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단체는 다 내가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나한테 가져. 이렇게 돼요. 이거지. 일종의 철인정치에 철인정치, 엘리트 정치. 막스는 민주주의 정치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스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ADAB, 이게 바로 이제 그 라살주의. 자, 이거 한번 우리 저기 이거 한국이 차이인가? 이영품 정도. ADAB는 라살의 주장에 근거하여 강령에서 임금 단축과 국가의 지원에 의한 생산 경합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자본가의 착취에 대한 계급 투쟁과 보통선거의 도입, 자유롭고 생산적인 조합의 설립 등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임금 조치. 지금도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임금 인상 투쟁, 파업이죠.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한 파업이 불필요해. 왜 그러냐면 내 주장은 임금을 인상을 하면 자, 임금 인상을 하죠. 임금 인상을 하면은 노동자들이 어때? 생활이 좋아지죠? 생활이 좋아져. 그래서 노동력이 증가해. 애도 많이 낳고 노동력이 증가해. 그렇죠? 노동력이 증가하면 어때? 수요가 많아져. 임금이 다시 하락해. 그렇죠? 그래서 임금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해봤자 조금 지나면 어차피 노동력이 증가해서 임금이 하락한다는 거야. 이런 주장이 많아. 지금도 많은데 임금 기금. 이건 뭐냐면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의 노동자에게 자기 순이익의 10%만을 임금으로 기금을 이렇게 평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총액, 총 임금이 정해져서 만약에 대기업이 고임금을 받으면 임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어느 적게 받겠지? 그래서 중소기업이 임금이 하락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임금을 조금 받는 건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 받아주는 거죠. 비정규직이 임금을 적게 받는 거는 정규직이 임금을 많이 받아주는 거죠.
요즘 다 이런 말 하죠. 전체 임금이 정해졌다는 거야, 파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정규직 때는 뭐 싫어해.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 때문에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떨어지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잖아. 임금이 오르면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르죠.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잖아. 생산비가 증가해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물가가 인상해서 실질임금이 같아져. 그죠? 물가가 인상하면은 어때? 물가가 인상하면은 자, 명목임금. 그죠? 물가가 인상하잖아. 그래서 명목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이 똑같아. 물가가 인상.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